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어서 오늘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백제랑 신라가 사이가 안 좋게 되죠. 왜 안 좋게 되죠? 그렇죠. 백제의 상황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기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신라가 뒤통수를 쳐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백제가 신라에게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을 때, 자, 신라는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신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SOS를 청해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랬는데, 이때 고구려에 집권하던 인물이 우리가 배웠던 영계소문입니다. 자, 그래서 김춘추가 가서 고구려 영계소문한테 가서 신라 백제가 우리를 너무 공격한다.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이때 영계소문이 오케이 하면서 대신에 내가 조건을 너네에게 달겠다. 자, 어떤 조건이냐? 우리가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다시 되돌려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김춘추 본인이 왕도 아니었고요. 한강 유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이걸 오케이 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김춘추가 결과적으로는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감옥에 가게 되고요. 잡혀 있다가 김춘추가 꾀를 써서 내가 다시 신라에 가서 당시 선덕 여왕이었거든요. 그 설득을 해서 한강 유역을 너네가 가져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설득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감원 이설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 김춘추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고구려에 약속한 대로 신라에 가야 되는데 이 김춘추는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당시 고구려랑 사이가 좋지 않았고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던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로 가서 이번에 두 번째로 SOS를 청하는 거죠. 마침 당나라는 고구려랑도 사이가 안 좋았죠. 네.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 고구려를 계속해서 정복하고 싶은데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의 이해관계가 맞게 돼서 바로 우리가 알았던 나당 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예 처음부터 신라가 당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먼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게 이해관계가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당나라로 가서 그렇게 해서 맺었던 동맹이 바로 신라와 당나라가 맺었다라고 해서 신라의 나, 당나라의 당, 그래서 나당 동맹을 이때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둘이 약속을 한 거죠.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가 고구려 땅을 갖고 그러면 내가 백제를 멸망시키면 백제는 신라, 내가 갖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그나마 약했던 백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당 동맹을 체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협공을 해서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전투가 무슨 전투였냐면요. 바로 황산벌 전투였습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어떻게 된다?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황산벌 전투에 참여했던 백제 장군은요. 계백 장군이었어요. 계백. 그리고 신라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김유신이란 장군이 같이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 장군, 그러니까 백제가 패배했기 때문에 결국 당시 수도였던 백제의 수도였던 어디가? 네, 사비죠. 자,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성을 좀 보자 하면 바로 멸망하지 않죠. 어쨌든 다시 극복하려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두 번째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시 백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복신, 도침, 흑지상지라는 이러한 인물들이 백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흥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나라가 있어요. 이때는 절친이라고 했죠. 어떤 누구요? 그렇죠. 왜죠? 일본이 백제를 부흥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라와 당나라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백강전투라는 데에서
네, 백강이라는 그 백강 지역의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완전히 멸망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야겠죠. 신라와 또 당나라가 두 번째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요. 당시 이미 고구려는 계속된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국력이 약화된 상태였고요. 무엇보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강력했던 왕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내부 분열이 시작된 거죠. 그러한 이제 외부적으로 고구려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그렇죠. 평양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멸망하고요. 백제와 유사하게 또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고현무, 건모잠, 그리고 이 건모잠이 안승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다시 한번 고구려를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안승이 신라에게 투항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완전하게 멸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좀 외우기 쉽게 보자면 이게 고구려잖아요. 그래서 고씨 기억이 들어가죠. 건모잠도 기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백제의 당시 부흥운동했던 인물들과 고구려의 부흥운동의 주도 세력들을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는지를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약속했었죠. 자, 우리 당나라와 분명히 신라가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을 때 당은 고구려 쪽을 가지기로 그리고 신라는 백제의 영토를 가지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나라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한반도 전역을 다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백제 지역에는요. 웅진 도독부라는 관청을 설치하고요. 무려 신라 영토에다가도 계림 도독부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지역에는 그렇죠. 안동 도호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사실 여긴 도독부고 여긴 도호부잖아요. 이게 조금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얘네들이 이 도호부가 이 도독부를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당나라가 이 한반도를 다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다가 각 관청을 설치하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결과적으로 신라도 어쩔 수 없겠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나라랑 전쟁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나당 동맹에서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하는 나당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신라 혼자가 안 되니까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당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전투 두 가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아주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두 개의 전투가 있는데 하나는 육지전에서 벌어진 매소성 전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기벌포, 해전에서 싸운 기벌포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앞글자를 따서 순서를 기억하자면 매기 전투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게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고구려랑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두 번째로 당나라랑 동맹을 맺어서 이 백제를 멸망시켰고, 하지만 백제의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그 과정 속에서 고구려를 멸망시켰고요. 고구려도 역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때 당나라가 한반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당전쟁을 펼치게 됐는데 그 나당전쟁 두 가지가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된 거죠. 하지만 신라의 삼국통일에는 한계점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양면의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토를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대동강 이남까지만 확보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고구려가 만약에 통일을 했더라면 우리의 영토는 만주 일대까지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영토가 축소된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당나라를 이용해서 우리의 같은 한 민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도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의의도 있어요. 당과 전쟁할 때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전쟁했다는 점, 그래서 스스로 통일을 이룩했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황산벌 전투와 관련한 사료가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황산벌 전투에는 누가 참여했죠? 백제에서는 그렇죠. 개백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김유신 장군이 참여를 하고 이때 김유신 신라 쪽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료를 보고서 이게 황산벌 전투인지를 보자면 자, 개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가족까지 죽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백은 목숨을 걸고 어차피 이 전투에서 내가 죽을 거다라는 각오하에서 가족들까지 다 미련 없이 죽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관창이라는 신라의 화랑도 어린 아이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개백이 돌려보냈는데 이 관창이 바로 또 다시 적진을 돌입하게 되는 거죠. 싸우러. 결국은 개백이 두 번째 관창의 목을 베게 됩니다. 어쨌든 신라 사람들은 이런 어린애가 잡혔는데도 또 다시 백제를 공격했다는 그런 용감한 모습에 또 용기를 내어서 김유신이 결과적으로는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마지막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누가 멸망했다? 그렇죠.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보아하면 개백, 그 다음에 김유신, 그리고 사비성이 함락. 이걸 보고서 이게 황산벌 전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우리 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죠? 자, 여기 지금 수도 금성이 있고요. 전에서 격파한 매소성이 보이고요. 또 해군을 격파한 기벌포가 보입니다. 이 두 곳에서 이렇게 전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나당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어쨌든 그리고 영토를 보호하면 여기까지밖에 수복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영토가 여기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영토를 지금 다 확보하지 못한데 상실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원래 여기까지 확보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까지 확보하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영토 상실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대동강 이남까지만 확보했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우상국 이 위치도 보이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체제를 정비했는지 볼 건데요. 우리 크게는 이 신라를 전체로 보면 이게 중대거든요. 좀 잘 나가던 시대고 그 다음에 꼭 나라가 잘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쇠퇴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쇠퇴기가 하대예요. 신라 말 이제 거의 꼭 이제 고꾸라지는 그 과정, 쇠퇴 과정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일단 우리가 상승하는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통일신라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지금 고구려 백제를 다 통일한 그 상황입니다. 먼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권과 세력이 비슷했던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지려면요. 상대적으로 귀족의 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약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골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고요. 또 어쨌든 왕의 편이 그럼 왕만 강해질 수는 없잖아요. 왕의 편이 되는 애들이 있어야겠죠. 그 애들이 육두품입니다. 그래서 육두품 세력을 강화하면서 이 육두품 세력은 왕의 정치적 조언자, 그러니까 어드바이저 충고자 역할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실무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옆에 육두품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잠깐 우리가 그러면 신라의 신분 제도를 잠깐 볼게요. 신라는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골품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골품 보이죠? 이게 골품인데요. 즉 골품이 뭐냐면 뼈 골자에
등급품이에요. 그러니까 뼈 타고 난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등급이에요. 등급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장 높은 등급은 성골이고요. 그 다음은 진골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골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 육두품이 있어요. 육두품부터 1두품까지 이게 가장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3두품은 제외가 되어 있고요. 일반 평민들이기 때문에 성골은 사실 왕족들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종족들만 성골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귀족들은 진골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진골은 여기 가장 1등급까지 오를 수 있죠. 근데 육두품 봐봐요. 육두품은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5두품도 보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관직을 승진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 네. 그리고 사실 성골은 언제 좀 없어지냐면 그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가 끊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우리가 봤던 김춘추예요. 이 김춘추가 진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골 출신만 왕이 됩니다. 여기서는 아예 성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선덕여왕이 아들을 낳지 못했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대가 끊기고요. 이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진골 출신이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무열왕이 여기서 말하는 게 누구냐면 김춘추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성골이 아니라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직계 자손이 왕이 계승,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무왕이 나당 전쟁 아까 봤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스타트 끄는 사람은 무열왕이고요. 이걸 완전히 끝낸 사람은 문무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왕, 우리가 선생님이 이걸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하는데 신문왕입니다. 네. 그래서 신문에 뭐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다양한 면들이 있죠. 그랬던 것처럼 이 신문왕은 자기 이름답게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다양한 통치 체제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일단 보면 이 사람을 중요시해야 돼요. 자, 김음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난을 진압합니다. 자, 이 김음돌은요, 무려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이 장인어른이 난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면서 진골 귀족들을 또 따로 관련 있는 자들을 숙청시켰다는 거, 죽였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본보기를 보인 겁니다. 자, 앞으로 나한테 까불거나 난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내 장인어른이어도 죽일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왜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하냐. 자, 이미 우리가 신라가 고구려도 먹었고 어쨌든 백제도 먹었기 때문에 영토가 넓어졌고요.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은 규모의 크기의 인구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중앙과 지방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중앙. 일단 수도 측에서는요. 왕 쪽에서는 왕의 직속 기구로서 집사부라는 것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약간 비서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 옆에서 왕의 명령이나 이런 걸 수행하는 부서예요. 부서. 집사부라는 걸 강화하고요. 거기에 이제 장관이 있겠죠.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장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관이 말 그대로 왕의 시중을 든다라고 해서 시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강화하니까 지금 당시 왕권이 강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비서실인 집사부도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의 장관인 시중도 강화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족회의 우두머리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 귀족들의 대표를 뭐라고 했죠? 이거를 버풍왕이 정비했는데 그렇죠. 상대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등은 약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말했죠. 왕이 강해지려면 귀족이 약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왕의 편은 강해지고요. 반대로 이 상대등 쪽, 그러니까 여기 귀족들은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리들,
비리와 부정을 감찰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비리를 저지르는지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정을 파악한다라고 해서 사정부라고 합니다. 이것도 부서예요, 부서. 그 다음에 인재를 등용합니다. 네, 우리 배웠어요. 고구려에는 태학이 있다면 바로 이 신라에는요, 국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학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교예요. 자, 그 다음에 관리들이 복무를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수당, 돈을 줘야 돼,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관료전이라는 것을 지급하고요. 대신에 노급을 폐지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미리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여기 지금 인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월급을 줘야 되죠. 이때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노급이라는 걸 줬습니다. 노급이 뭐냐면 이 공무원이, 이 관리가 이 지역,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세금도 걷고요. 조세라고 합니다. 세금도 걷고요. 거둘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노동력을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급을 받는다는 건 내가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도 걷고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내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 포함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걸 노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폐지하고요.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즉 관료전은요. 노동력은 사라지고요. 조세만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마음대로 부릴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세금만 징수하는 걸 관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죠. 노동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관리들의 이 귀족들의 그 권한이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방은요. 우리 전국 지금 몇 도예요? 8도죠. 이때는 전국을 9주라고 나누고요. 그리고 수도가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고 해서 작은 수도인 5개의 수도를 작은 수도를 5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구주 오소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따 한번 선생님 지도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럼 지방관들을 우리가 파견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왕의 명령을 따르는 지방관들을 파견할 건데 얘네들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이 사정부 측에서 부서에서 외사정이라는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바깥 외자예요. 바깥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바깥에 파견된 지방관들을 사정을 감찰해라 라는 측에서 외사정을 파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방에서도 유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힘이 있고 돈도 많은 그런 유력자, 촌주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일시적으로 매일매일 수도 금성에다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수리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지방에서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감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상수리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1급 공무원이 있어요. 1급 공무원이 여기서 막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막 행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그러니까 서울에서 관청에서 왕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즉 지방 유력자를 수도에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상수리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는 중앙군,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군에는 구서당이라는 걸 설치하고요. 각 지방에 이게 9주잖아요. 한 정씩을 파견해서 원래 그럼 구정이어야 되는데 그 좀 다른 지역에다 일정을 하나 더 설치합니다. 그래서 구서당 10정이라는 군사 제도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 융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심지어 가야인들 아니면 말갈인들까지 같이 다 여기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같이 융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요. 고구려인들, 백제인들, 옛 지배층이었다면 그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분, 당시 신라에는 골품이죠. 골품과 그리고 관리직, 관직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우대를 해줘요. 너가 고구려 지배층이었지. 그래, 그러면 너도 신라의 지배층으로 내가 우대해줄게 라는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군, 군대도 신라인 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의 말갈인들도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주를 선생님이 전국을 구주로 나눴다고 했죠. 근데 이 구주를 신라, 백제, 고구려 각각 3주씩 옛 땅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골고루 설치했기 때문에 민족이 융합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잠깐 부서를 보면 집사부가 있고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기밀 관리한 비서실 역할을 했고 여기에 관장하는 장관이 누구였죠? 시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정부가 있죠. 사정부에서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여기 부서에서는 외사정이라는 애들을 파견합니다. 바깥의 사정을 감찰하라는 거죠. 특히 어떤 애들을 감찰해라.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을 감찰하는 애들을 파견하는 곳이 사정부라는 곳이고요.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병부 배웠죠? 자, 병사의 일을 담당하는 병부는 누가 설치했어요? 법흥왕 때 설치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구주 오소경이에요. 신라를 보면요. 총 신라 전체, 전역이죠. 신라 전체에 한 주,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총 9주죠. 그리고 수도를 보면요. 작은 수도를 설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작은 수도를 설치하는 게 오소경입니다. 그래서 구주 오소경이고요. 이렇게 작은 수도를 설치한 건 왜 수도를 따로 설치했을까요? 왜냐하면 수도가 금성인데 너무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골고루 여기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수도를 설치하고요. 선생님이 말했죠. 이 구주는요. 특히 고구려 지역에도 3주, 백제 3주, 신라 3주 해서 각 3주씩 신라 지역에 3주, 백제 지역에 3주, 고구려 지역에 3주 각각 골고루 설치했기 때문에 민족을 융합하고 차별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 군사제도가 구서당, 십정이라고 했죠. 여기서 구서당은 어쨌든 수도 금성에서 위치해서 중앙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진되어 있을 거지만 십정은 지방군이기 때문에 각각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이기 때문에 골고루 포진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정씩 여기 한주, 석주 이렇게 해서 다 한정씩을 포진시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주니까 구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한정은 어디다 하나를 더 설치하냐? 이 넓은 지역이 특히 어디예요? 구주 중에서 여기죠. 한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2정을 더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총 10정인 거 알겠죠? 2정, 3정, 4정, 5정, 6정, 7정, 8정, 9정이니까. 여기는 일단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때요? 국경선 지역이죠. 발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사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한정을 더 설치해서 여기만 한주 지역만 특별하게 2정을 설치합니다. 나머지는 1정씩 설치를 해서 총 10정이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촌락문서라고 해요. 촌락문서인데 잠깐만 여기를 우리 필기를 하나 하고 갑시다. 여기에 필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촌락문서도 촌주가 촌락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 촌락문서는요, 인구나 아니면은 토지의 면적, 아니면 나무 수, 가축 이런 것들, 그 촌락에 있었던 당시 세세하게 상황들을 기록한 게 촌락문서고요. 이걸 3년마다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런 기록을 할까요? 왜 그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 등을 기록할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국가에서 이 촌락이 어느 정도, 인구가 어느 정도다, 토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또는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이 가능하면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이 촌락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써주세요.
자, 그러면 상수리 제도와 촌락에 대한 기록, 이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상수리 제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자, 상수리 제도는요, 촌주가 있는데 유력자라고 했죠. 이 촌주가 지방에서 마음대로 뭔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를 감시하고 그리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자, 문무왕의 이복 동생 거득공이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서 어떤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이 지방의 촌주가 안길이라는 사람이죠. 촌에 그 유력한 돈 많은 사람이 안길이 이를 대접을 했대요. 그러면서 너가 이 거두공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혹시 안길 너가 금성에 오면 날 찾아와라. 너가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으니 나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때 안길은 나라에서 실시한 이 제도에 따라서 수도 금성으로 올라왔대요. 선생님 이 제도가 뭐라고 했어요? 상수리 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 즉 안길이 상공을 뵈러 왔습니다. 매년 각 고을에 한 사람씩 관리 한 사람마다 수도로에 와서 관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이게 뭐다? 네, 상수리 제도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걸 왜 했다? 네, 이러한 유력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잠깐 일정 기간 수도로 옮기게 한 겁니다. 자, 촌락에 대한 기록. 이거 뭐라고 했죠? 촌락에 대한 민정문서 또는 촌락문서라고 했죠. 촌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라에서는 3년마다 우리 촌주에게 당시 촌락의 어떤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대요. 그 기록 내용을 보아하니 마을 사람의 인구 수도 얘기하고 있고요. 가축의 수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토지에 대한 그 영역을 면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무는 몇 그루다.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걸 왜 기록했다? 인구 같은 걸 알기 위해선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는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통일신라의 일단 상승기니까 이제 막 상승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을 봤다면 다음 시간에는요. 신라가 어떻게 쇠퇴를 하기를 막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신라만 있었던 거 아니죠. 바로 이 발해가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발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